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신년 특집 인물 탐험 진행을 맡게 된 이윤환입니다. 인물 탐험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사회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현재 중앙일보 고문으로 계시는 이어령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07년 새해 기분 좋게 맞이하셨습니까? 네, 누구나 다 새해는 뿌듯한 마음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 맞이하는데 저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예. 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금년에는 덕담 없는 2007년 모든 게 참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참 여유도 있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그 좋은 그 희망의 말들을 화두를 던져줬는데 금년은 거의 한국이 가파른 그 벼랑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모든 것을 조여매고 정말 새해는 새롭게 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라. 달콤한 그런 장밋빛 덕담이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허리띠를 조이고 머리띠를 조여매는 그러한 각오로 새해 정말 새롭게 날 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이 어느 부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 시절에 우상의 파괴라는 글을 통해서 기성분단을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그 기라성 같은 선배 문인들을 비판하실 수 있는 용기라고 할까?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후라고 하는 것은 되게 허무주의에 빠지죠. 친구들이 죽고 가족과 사별하고 또는 이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애월은 이미 젊은인데 젊음을 상실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그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전후의 풍토였습니다. 폭탄으로도 건물은 다 무너지고 모든 건 다 부실 수 있었지만 인간의 의식만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길들여진 인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후에 오히려 전쟁하는 느낌으로 총탄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내 젊음을 출발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육체적으로 그 전쟁 속에서 목숨을 바치고 싸웠던 그러한 용기 있는 젊음,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의 전쟁, 새로운 가치관이나 창조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총성 없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는 참 비급하다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간 내 친구들, 젊음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시집을 읽다가 또 드라마틱한 그런 소설들을 읽다가 그 책을 다 읽기도 전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었던 내 친구들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비하면은 내가 비루하게 살아있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들이 살고 싶었던 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의식에서 그 젊음의 기수를 자처해서 나갔던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그 문학사상 초대 주간을 지내셨죠? 그 당시에 그 쓰신 권도원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학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그게 복잡한 것이 우리가 가령 강도가 들어왔다 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할 때는 그 순간에 물리적인 것으로 이기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금신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다든지 전쟁을 치룬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외모를 찍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요즘에 이 초음파로 이 찍는 촬영하는 것처럼 내부를 찍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언어, 신분증에 쓰여진 언어 같은 유효기간이 있는 언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의 절박한 거하고 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현실과 관계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인간의 문제,
네. 대체 소유와 존재라고 이제 두 가지 말을 씁니다만은 이 양손에 두 개의 칼을 들여야 된다. 하나는 현실의 칼, 하나는 끝없이 상상의 세계를 가는 그러한 그 역사를 넘어서는 거. 이걸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그 참 엄청난 전쟁을 겪었던 그 전쟁 체험을 그냥 생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그 죽음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결합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학사상 권도원이라고 하는 것도 끝없이 문학 이야기면서도 시 이야기면서도 복잡한 정치, 사회 이런 모든 문화를 상징적으로 다룬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작가나 시인들은 두 개의 목청으로 이야기한다. 하나는 현실의 이야기, 하나는 그 환상이나 상상력 속에서 영원히 계속하는 그러한 존재 이야기. 그래서 소유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를 함께 하려니까 고통스럽고 또 남들이 이해할 때 그걸 충분히 뭐 존재의 얘기를 소유 얘기로 안 되든지 소유 얘기를 존재로 안 되든지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가나 시인들은 늘 자기 글을 읽어준 사람한테 오해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에 반밖에는 전달 안 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끝내 남죠. 그러니까 또 글을 쓰죠. 제 자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썼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쓰기 위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말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든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가 있고 표준적인 말, 또 이 점잖은 말이 있고 또 비속한 말이 있고 유행어가 있기 마련인데, 특히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개그나 뭐 이런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거의 그 한국의 말의 뿌리를 흔들 정도로 언어 공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치가들도 보면은 술자리에서도 쓰기 민망한 말들을 공적인 장소에서 함부로 그런 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 말에 지금까지 다듬어오고 지켜온 언어 공동체라는 게 사실상 민족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 일본하고 지역적으로 그렇게 가깝고 몇천 년을 함께 살았지만, 만약에 말이 중국어를 우리가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본 말을 썼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늘의 한국인이 있었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땅에서 산다. 하나는 조국이라고 하는 국토고 흙으로 만든 국토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말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또 국어의 그 국토에서 사는 것이다. 언어의 그 흙 위에서 사는 거다. 그런데 국토는 뺏길 수 있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몽고병들이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만은 빼앗기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비록 분단은 됐지만 한국이 아마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고 말이죠. 이 땅 위에다 이런 번영의 성을 지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일제 식민지 그러한 강점 하에서도 잘 지켜왔던 한국말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선생님께서는 문학평론가로 등단하셨죠? 그 뒤에 소설과 시나리오도 여러 편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문학 장르를 거쳐서 시를 쓰시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뭐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문학이라는 것이 시란 말과 동의어로 쓰이거든요. 벨르레트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포에지, 포엠, 포에츄리란 말을 시라는 뜻도 되고 문학 예술 전반을 뜻할 때도 이 포에츄리란 말 쓰고 포엠이라고는 안 하지만 포에지, 포에츄리란 말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언어로 만들어진 창조적 상상품은 전부 그 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시랍 때부터 그렇게 쓰여왔던 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시문 이러면 벌써 뭐 글 짓면은 글의 장르를 뜻하는 것이지만, 원래 시심 그랬을 때는 예술의 마음이니까 저는 문학 평론을 하던 뭐 올림픽 때 뭐 이런 그 개폐식 할 때 뭘 하던 또는 대학에서 가르치던 전부 게 시라고 생각했는데, 장르로 아주 이게 시다라고 바꿔 쓴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지. 저는 그 문학사상 권도원이라든가
비평문, 에세이 이런 데에서 시심을 가지고, 즉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은 문학과 함께 저는 시로 써왔다고 보는 거죠. 단지 그것을 시라는 한 장르로 이제 요번 처음 썼더니 평론가들이라는 게 되게 이제 시 못 쓰고 소설 못 쓰고 그런 사람이 평론한다고들 비꼬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쓸 수 있어 하고 쓰는 시나 평론, 진짜 소설 보면은 말도 아니게 쓰니까 사람들이 평론가가 쓴 시 소설을 하나의 재미, 웃음거리로 이렇게 술안주 겸 하는 수가 있는데, 이번 제 시 2개를 쓴 것은 그렇게 그 평론가가 쓴 시로서 대접받긴 싫고, 시로 쓰면 시인이고 소설 쓰면 소설가 아니냐. 평론가가 쓴 시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저는 평론가가 시를 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시인이었는데 시를 썼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선생님께서 문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또 따로 있으셨습니까? 혹시 어머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흔히 이제 본 라이터,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무용이라든지 예술하는 거 보면은 배워서 되는 것이 있고 아주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재주를 타고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 되게 4살 때 절대음감이 발달한다고 그러는데 소리 들으면 그냥 피아노를 그대로 쳐지죠. 새소리면 악보를 쓸 정도로 새소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절대음감으로 오죠. 그럼 4살 때 지나면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모차르트는 음악가로서 절대음을 가지고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작곡까지 했습니다마는, 언어라는 것은 좀 비교적 그 다른 예술과 달라서 체험과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저는 6살 때에 처음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었는데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동요 같은 거, 동화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놀리느라고, 야, 너 어디서 뺏겼어? 그래. 뺏겼긴 어디서 뺏겼겠어? 6살짜리가 소설 쓴 거를. 그래, 이거 내가 썼다고 막 놀리느라고 그런 건데, 막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썼다고 막 그러니까, 너 이거 진짜 네가 이거 썼으면 너는 장차 노벨상 탈 거야. 놀리느라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놀리는 줄 모르고, 야, 억울하긴 하지만 내가 썼는데 자꾸 뺏겼다고는 하지만 내가 쓴 건 내가 아니까. 이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문학 외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어머니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은 책 읽는 어머니가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으시는 거를. 어느 글에다 썼지만 아파가지고 막 열이 오르는데 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으셨어요. 겨울에 감기가 걸렸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내가 막 이렇게 아파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불 켜놓고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던가 봐요. 부부간에 막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애가 아픈데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의미가 어디냐. 어머니는 여태까지 애가 해서 지금 이제 얘 잠들어서 보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얘를 간호했지. 내가 언제 책을 읽었냐. 지금 막 읽는 거라고 말다툼 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 하면은 우선 책 읽으시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사람은 을의 손에 쉴 때는 뭐 책이 들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책 마니아. 그래서 요즘 논술 때문에 애들 책 읽는 거 너무너무 불쌍해요. 논술용으로 책 읽어도 저렇게 즐거울까? 나는 그냥 탁 쓰는 대로 책을 읽었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문학도 이제 다 읽고. 그 독서의 재미라처럼 그 재미난 게 없거든요. 애들이 자치게 하고 뭐 바깥에서 놀 때도 나는 그보다도 책 읽는 게 더 재미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재미를 의무적으로 시켰을 때 아이들은 그게 과연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 책 읽듯이 이렇게 심취해서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문학을 태어나면서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써온 게 오늘 70평생 쭉 그 외길로 왔던 거죠. 무슨 다른 계기가 있어서 문학한 건 아니다. 고향이 충남 아산이시죠? 네.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을 보면 참 불행하다고 봐요. 아스팔트 애들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이런 소리 하면은 괜히 그 만든 말인 줄로 알지만은
6, 7살 때 체험 가지고 지금도 글 쓰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 잎이 흔들렸다든지 흙 속에 저 바람 속이라든지 그 외갓집 어머니 손잡고 외갓집 나들이 가는 거, 돌담으로 이렇게 가는 거, 또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가면은 전성하실 때 보면은 들어가라고 돌담에서 이렇게 하면은 몇 번씩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고개 넘어갈 때 이게 달이 많은 달이 뜨고 그런 그 시골의 정서가 나를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것이 흙 속에 하나의 나무 잎 같은 오늘날 많은 독자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에는 내가 충청도 아산 온양의 그 시골 정서를 그대로 그 살려서 오늘까지도 내 문학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네. 올림픽 때 제가 그 굴렁쇠 굴리는 그것도 네. 어렸을 때 혼자서 뭐 그 이 밭길 꼬불꼬불한 데를 굴렁쇠 굴리면서 햇빛이 꽉 쳤을 때 왜 그러는지 이렇게 외로웠어요. 나 어렸을 때. 그 굴렁쇠 이렇게 굴리면서 아지랑에 있는 그 시골 밭길을 굴리고 가던 그 강력한 인상이 올림픽의 그 굴렁쇠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로 퍼지죠. 그러니까 역시 그 가장 상상력이 순수할 그 무렵에 그 시골의 자연, 농촌 속에서 자랐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책이 나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죠. 네. 그리고 그건 영원히 읽어도 끝이 안 나는 책이 어머니하고 나는 고향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특히 외갓집 나들이 가면 똑같은 집인데 왜 외갓집 감남은 그렇게 다르고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돌담에 있는 모든 그 잡초 하나하나도 신기하고 똑같은 괴종인데도 괴종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말이죠. 그 외갓집이라는 이 공간에 내가 최초로 외출을 한 공간이 외갓집인데 그 외갓집 정서 같은 것이 그대로 나에게는 하나의 그 예술 공간, 문화, 시적 공간으로 남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흙 속에서 자라나는 체험은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버리고 전부 아스팔트 속에서 도시의 기민들처럼 뿌리 없는 인간처럼 살아가는 게 참 불쌍하다. 사실상 요즘 아이들이 참새, 그 흔한 참새가 뭔지 알아요? 요즘 애들. 우리 어렸을 때는 참새 잡는다고 초가집 같은 데서 손 이렇게 놓으면 그 뭉클한 거 징그럽기도 하고 그 밤에 그 횃불 들으면서 그 참새 뭐 이러고 하는 거 수박 서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전자게임에서 오는 만족감이 그걸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장난감들인데 우리들한테는. 예. 그래서 흙냄새와 꽃과 새와 그리고 외갓집과 그리고 흙 묻은 애들하고 같이 노는 그 체험을 못하는 아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상실했구나. 사실 충청도,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왠지 다른 데 가면 또 시골 같지가 않아요. 충청도래야 그게 시골이 있는 것 같아. 예. 하여튼 지금 선생님 그 유년 시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도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그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흙 속의 저 바람 속의 이후에도 축소지향의 일본인 네. 그 책으로 화제를 불러 모으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문화 또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 분야에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선 나를 알자는 건데 나를 알려면 우리 가족을 알아야 되고 가족을 알다 보면은 마을을 알아야 되고 그게 커지면 사회, 민족, 국가 그게 더 커지면 이제 글로벌한 인간이라는 뭔가까지 도달하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한 얘기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거짓말이라도 무슨 조국 인류로부터 출발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지식인은 기본적인 물음이거든요. 여기에 답하려니까 부모가, 자식이, 또 나의 동료들, 동시대인, 과거의 역사 이런 데로 자꾸 호기심이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썼고 그 다음엔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냐 나한테 많은 영향을 그 강점하에 얻었기 때문에 일본을 또 연구했고 중국이라는 건 또 우리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중국은 뭐 개별책은 아직 안 냈지만 도처에서 중국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서양이다 하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에서 서양을 썼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관심을 자꾸 확산시켜 가면은 그것이 그
일본론도 되고 중국론도 되고 미국론 내지 유럽 문명론 같은 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글로벌한 거하고 로컬, 지역적인 거하고 이 두 가지의 로컬리제이션하고 글로벌리제이션 끝없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끝없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두 마리의 다른 방향으로 끄는 말에 탄 것 같은 그 찢기는 거, 양쪽에 찢기는 그 하나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제가 아직도 글을 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동안 그 한중일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국의 역사 인식이라든지 또 일본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옛날에 소위 말하는 문치 교화 덕을 쌓는 그러한 나라와는 많이 달라져서 오늘날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패권 국가적인 막 그 경제 대국, 군사 대국, 요즘 또 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중국은 그 아시아에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그 원화권을 만들려고 저러고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즘에 그 TFT LCD라고 우리가 이제 그 액정, 그 액정의 마지막 코팅 하려면은 인지움이라고 하는 희귀금속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다시 브라운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할 정도로 희귀금속인데 그게 중국에 많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몇십 년만 가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그랬을 때의 중국에는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또 그 하나의 리소스를 전부 가지고 있었을 때에 세계적인 또 위협이 될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변 국가의 그 일본, 중국을 제대로 연구하고 적어도 미래의 어떤 파트너로서 또는 그 인접한 나라로서 나라는 이사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딸이나 우리 손녀들이 거꾸로 그들의 그야말로 나쁜팔이 가는 그런 참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 거대한 중국, 강대한 일본 사이에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게 된다. 지금 정신 안 차리면은 참 지금은 중국하고 일본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얕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뭐 중국 가서 별거 아니더라 그러는데 10여 년 뒤에 일본, 한국 그리고 이 중국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해양 국가 대 대륙 국가 사이에서 한국이 또 한 번 대륙에 붙느냐 해양에 붙느냐 또는 독자적으로 두 나라의 반도니까 바다와 대륙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런 큰 문명적 사명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절이 온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화제가 됐던 그 디지로그에 관한 얘기인데요. 정보화 시대의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가 접목돼야 된다 하는 선생님의 주장에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디지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책 한 권 쓴 거 얘기를 하자면 수십 시간 해도 간단하게 한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가 그렇게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운동장에도 거기다가 스탠드에다가 또 붙이잖아요. 이 간판 붙이잖아요. 그럼 거기 관객들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텔레비전 중계할 때는 그 광고가 아니고 그냥 경기장을 비치는 건데 그 광고가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운동 경기장 스탠드에다가 붙어놓은 거는 그 아날로그죠. 물질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해서 디지털로 방영을 해서 또는 온라인으로 방영을 할 때는 그게 디지털처럼 사이버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또는 전파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겸했을 때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미키마우스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한 것은 월트 디즈니지만 왜 디즈니랜드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런 만화의 세계를 현실의 물질 세계에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게 먼저예요? 미키마우스는
먼저 캐릭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화로 그려지고 상상 공간에서 만들어지는데 현실 공간에다가 만들면 디즈니랜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즉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합쳤을 때 그게 완벽한 정보 사회가 되는 거지 디지털 쪽으로만 갔을 때는 네. 그것은 하나의 거울 속의 그림처럼 병풍 속의 떡처럼 먹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역시 IT 아무리 정보화가 돼도 그것은 미디어일 뿐이지 영상 시청각 그 영상일 뿐이지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먹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사람들 먹는 말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축구 할 때도 보면은 딴 데는 다 1점 잃었다 하는데 로스 됐다는데 우리만 한 점 먹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예를 들면서 아날로그라고 하는 건 먹는 거,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거고 디지털이라는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위 뇌의 연장이지 내 몸의 연장은 아니다. 옛날에는 정신 나갔어 그랬잖아요. 지금 인터넷 하는 애들이 몸이 나갔다고 저 몸 나갔어 그래. 네. 정신을 거기다 팔다가 일주일 동안 먹지 않고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이 7명이나 돼요, 애들이. 몸 나간 사람이죠. 그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합쳐야지만 이것이 되지. 이 디지털 속으로 들어가는 건 거울 속 세계처럼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상의 세계고 그 뇌의 연장이지 몸 전체가 아니라 몸으로 돌아와라. 네. 뇌도 몸 속에 있는 것이지 뇌가 어떻게 허공에 뇌만 혼백만 떠돌아다녀 유령처럼.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이미 그런 증상이 보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대립 개념이 아니고 하나를 뭉쳐야되겠다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라는 게 외국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한국은 이 디지털 인터넷 세계하고 그렇지 않는 세계가 서로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물질계하고 비물질계로 갈라진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함께 통합하는 자가 내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예. 그걸 한국이 먼저 하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그 여론이 높은데요. 인문학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원래 인간의 학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공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회과학도 있고 있지만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인문 사람에 관한 연구예요. 휴머니티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교육계는 이제 이 말하고 언어, 국어하고 문학이죠. 문하고 역사하고 쳐서 문사철 흔히 그럽니다. 네. 그러나 그 문사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인간학이거든요. 인간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학을 하던 뭐 정치, 뭐 경제 이걸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컴퓨터를 하더라도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는 기계와 기계끼리 하는 거지만 그 컴퓨터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저쪽도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결국 컴퓨터로 아무리 해도 사람과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문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거죠. 근데 원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눈에 안 보여요. 네. 집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지붕만 봐도 밑에 주춧돌을 안 봅니다, 그게. 저 집은 깨끗하다, 뭐 저 집은 아름답다 이러지. 그 주춧돌 튼튼하다 하는 사람 보셨어요? 기초라는 게 그게 비극이에요. 원래 집이라는 건 지붕이고 기둥이고 기초가 있어서 그 위에 쓴 건데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몇 사람이나 집에서 살면서 기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문학이 지금 그 꼴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수돗물 틀으면 물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수도꼭지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수원지가 있고 땅속에 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나오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만 보지 수도꼭지 막혔다 그것만 뚫지 그 뒤에 수원지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는 그냥 즉시 지금 오늘 해결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 기초를 전부 망가뜨리니까 집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이것이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공학의 위기고 사회과학의 위기고 경제의 위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흔히 패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패스트라고 그러면 그 역병,
그뭐 흑사병을 생각하기 쉬운데 패스트의 P라고 하는 것은 그 politics 정치. 네. 그리고 패스트의 E라고 하는 것은 economy 경제. 그리고 S는 society 사회가 이제 S. T가 technology. 요 네 가지가 네 기둥이라고 보는 거죠, 현대. 여기 인문학이 빠져 있어요. 문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는 패스트가 됐다. 인문학이 없는 패스트는 이게 패스트다. 이죠 역병이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해보세요. 스텝이 되거든요. 사회가 있고 테크놀로지가 있고 경제가 있고 정치가 있으면 똑같은 글자인데 패스트를 순서를 바꾸면 스텝,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들어오면 패스트가 스텝이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을 토대로 해서 스텝이 돼야지 오늘날 인류를 망치는 패스트가 돼서는 안 된다. 인문학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공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휴머니티스가 즉 인문학이 모든 우리의 역사나 사회의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 인문학자가 잘났으니 인문학자한테 돈 주고 인문학 우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공학을 하더라도 인문학적 접근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이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초대 문화부 장관 지내셨죠? 장관 재직 시절에 하신 일 중에서 소개할 만한 일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그 뭐 인문학과도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촉성재배, 요즘 말하면 비닐하우스에서 금시 자라나는 그 작물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인삼밭처럼 적어도 6년은 있어야 6년근이 되는 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술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종합학교를 만들어서 앞으로 문화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만들면 늦는다. 지금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산업주의가 점점 이제 새로운 문화주의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사람들의 엔터테인먼트 뭐 주 5일째 되면 놀고 이러는 점점 산업사회가 새로운 21세기 문명이 오면 문화의 시대가 온다.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이기는 때가 온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예술종합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왜 학교마다 예술학교가 다 있는데 예술학부가 다 있는데 왜 따로 만드냐? 거기는 일반 교양과 교육 시스템으로 있는 거지 이건 아주 엔지니어처럼 쟁의를 길러내는 거다. 예술에 아주 수요자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술종합학교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지금 전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한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요? 그 전부 그 겨울연가도 예술종합학교 그 학생들 뭐 이런 팀들이 또 그것도 시나리오 쓰고 뭐 하고 할 때 다 공헌들을 많이 했죠. 이런 그 미래의 한국의 어떤 분야보다도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이 이제는 예술 분야다. 예술이 돈도 벌어오고 국가의 이미지도 높여주고 이러한 앞바퀴 노릇을 한다. 지금은 뒷바퀴인데 앞으로 이제 예술 문화가 앞바퀴 노릇할 때가 온다. 그것을 문화부 장관 시절에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이제는 사회가 밥만 먹고 못 산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빈둥지 집안에 가봐야 내가 어떤 데 의지할 데가 없고 사회에 나봐야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축제 같은 걸 줘서 내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심지어 나보고 이벤트 장관이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 해서 큰일이에요.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라는 건 없는 게 제일 좋죠. 문화라는 건 개개인이 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 나오고 그래요. 이제 당신이 문화부 초대 문화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문화부의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길래 문화부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문화부를 없애기 위해서 문화부 장관이 되시다. 그러니까 문화부가 없어도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왜 문화부가 있어야 되느냐? 각자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공기와 같은 건데 공기를 정부에서 주느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문화를 향수할 정도의 온 국민의 문화의식을 높여줘서 어느 단계에 가면은 그때는 문화부 없는 것이 문화국가다. 문화부가 존재 없는 걸 만드는 것이 내 목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같은 데 그 소비에트에서
막 무용 같은 거 잘했지만 국가에서 전부 국책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당원들이죠. 그런 문화는 필요 없죠. 그렇게 그 국가에서 만드는 선전용 문화 같은 건 문화가 아니죠. 프로들이 춤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춤추는 국민을 만들어야지 프로들이 춤추는 걸 구경하는 국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춤이 내 것이어야지. 문화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방에 사는 입장에서 볼 때 중앙과 지방의 문화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지방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지방마다 문화축제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지방마다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교통도 물론 일일권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과 중앙의 격차라는 거는 이 미디어상으로 봐서는 또는 환경으로 봐서는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문화 격차가 있느냐 하면은 문화를 하시는 분들, 다시 말하자면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서울에 모여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중앙 무대에 와야지 지역에서 하면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서울에 오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안 알아주니까 뭐 유럽에 가서 뭐 어쨌다 노벨상을 탄다 무슨 뭐 미국 가서 어쨌다 이래야 같은 전시회라도 저 미국에서 무슨 뭐 평가받는 사람이다. 백남준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백남준 씨가 말이야 한국에서만 있었으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라. 네. 똑같은 일이에요. 지방에서 정말 예술하는 사람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예술가가 나와야 되지. 왜 서울에 나와야 되고 또 세계 무대에 나와야 그게 예술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 장담할 수 있다. 절대 중앙에 올라오지 마라. 대전에서 기가 막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방송국이 거기 가서 찍어 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저 파리에서 글로 간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방 문인들이나 지방에서 그리는 사람이 나는 지방 작가, 지방 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다. 내가 그리는 사람이 내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왜 서울에서 살면서 서울에서 하고 남문 시골에 있으라고 하냐. 사실 우리 환경에서는 내가 서울에 와서 글을 썼으니 문인 대접을 받았지. 시골에 저 있으면 누가 나한테 원고 청탁하고 강연 부탁하고 방송을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문학을 하던 환경하고 앞으로 문학 환경하는 건 아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들이 전부 또 지방으로 다 내려가서 분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마 10년만 지나도 지역이란 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분산 현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파리가 아주 예술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뭐 리옹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그 분산돼 예술가들이 분산돼서 이제 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 집권적 문화의 잔재는 앞으로 10년 내면 없어진다. 그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대전보다도 더 시골에 살아도 거기까지 찾아가는 시대가 이제 온다. 왜? 교통 편리하고 뭐 카메라 미국 가면 어디거든지 다 찍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나는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족부터 지금 그렇거든요. 부부 이혼율이 제일 많고 출생률 없고 부모 안 모시고 한국이 참 몇천 년 동안 외침을 그렇게 많이 받고 중앙 집권 시대에 그렇게 착취당하고서도 한민족이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영웅이 있어서가 아니고 위대한 왕이 있어서가 아니고 위대한 군대가 있어서 한국이 이나마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순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족 제도에 그러한 그 울타리를 강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4,000년 버티고 내려온 한국의 슬기인데 그리고 한국의 제도 중에 가장 좋은 건데 이게 요즘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참새 시리즈 있죠? 옛날에 왜 참새 앉아 있는데 팡 쏘니까 한 마리가 떡 떨어지면서
남편이죠. 남편하고 하나는 이제 부부 이제 참새들인데 남편이 탁 맞고 떨어지니까 뭐라고 할게 그러면 내 목까지 살아줘. 그때 그런 영화도 있으니까 내 목까지 살아줘. 이제 이러고 죽었다. 요즘 지금 반대죠. 네. 뭡니까? 그 남편이 탁 이제 맞아서 떨어지니까 자기 부인 이 아내 보고 야 자리 바꾸자고 그랬더니 안 바꿔주더니 내가 죽잖아. 예. 내 목까지 살아줘 하고 말이야 자리 바꿔달라는데 그렇게 너 자리 좀 바꾸자는데 안 바꾸더니 내가 죽었다 하는 식으로 참 이렇게 이 세상에 똑같은 참새 시리즈의 10년 전 10년 후가 이렇게 농담일만 건 달라졌다 이런 말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등하고 뭐자 요즘 형제지간에 재산 놓고 막 그 옛날 같으면 그게 스캔들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가면은 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월스트 케이스. 말하자면 인간 관계도 아니고 인간의 그 실체 독자성도 아닌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닌 그런 애매한 지역에서 우리가 추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내가 덕담 없는 한 해다 한 말은 금년 1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길을 결정하고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는 것을 못하면은 내일은 없는 거다. 이제 극한까지 왔다. 더 이상 부서질 게 없다. 관계가. 이렇게 그 세계에서 모범적이던 나라의 이혼율이 최고고 저출생률이 이 속도가 제일 빨라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하다가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2001년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끝으로 강단을 떠나셨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 사전에 은퇴라는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 개념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제도상으로 은퇴한다는 거죠. 대학에 65세 되면은 은퇴인데 저는 72살까지 72세까지 이화대학에서 석좌 교수로 있었거든요. 자기 학교에서 그냥 석좌 교수로 물러앉은 교수는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니었나. 다른 대학으로는 가지만 그래서 첫째는 후배들이 대학이라는 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강의를 맡아야 할 사람이 맡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물러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정년퇴직하는 선생들이 많은데 나만 혼자서 거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겠냐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내 강의를 젊은 사람들에게 맡겨서 더 참신한 얘기를 듣게 만들자 그래서 거기 눌러쓴 겁니다.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은퇴는 있어도 자기가 하는 개인이 하는 역할에는 은퇴가 없다. 내가 가족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지금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 역할을 이제 못하겠다. 나 은퇴하마. 내가 당신 남편인데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남편으로 못하겠다. 은퇴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남편은 이혼하지 않은 난 남편이고 아내죠. 그래서 제 자신이 지금 글을 쓰고 문화를 하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쭉 해오던 소위 창조적 상상력. 내가 안 하면 남이 못하는 거. 그거는 은퇴라는 게 없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을지 모르지만 나 아니면 못하는 독특한 게 어떤 게 있다.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왜? 1등, 2등, 3등은 1등이 없어지면 2등, 1등 돼요. 근데 360도로 360명이 360도로 뛰면은 한 사람이 없어지면 한 각도로 뛰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360명이 1등 하니까. 그래서 나는 온리원이 되라. 이 세상을 살려면은 온리원이 돼야지 베스트 원이 돼서는 안 된다. 베스트는 두 번째가 대신할 수 있다. 근데 온리원은 남이 대신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글,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으면 나 오늘 그만둔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 역할은 내 지문처럼 나와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못한다. 그 분야에 그것은 이 아무개밖에 못하는 일이 있다. 이거는 하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나 내 지문처럼 가지고 죽는 거다. 내 머릿속에 드는 지식과 내 상상력과 내 마음은
내가 그냥 이 순간 죽는다 그러면 그건 없는 거다. 그게 답답하니까 자꾸 그걸 쏟아내는 거다. 근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야, 뭐 내 강연시키면 1시간 하는데 2시간도 해.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한마디라도 더 많이 하고 싶다. 왜? 내가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두고 가도 남이 쓰겠지만 마음속에 들어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바깥에 해놓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창조적 상상력과 관련된 작업이 아직도 할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뛰는 거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새해니까 누구나 이 매디가 있어야죠. 매디가 있어서 비약을 하는 건데 지금 말의 되풀이인데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뭐를 두느냐에 따라서 1, 2, 3등이 생거지. 이쪽에다 기준을 쓰면 또 1, 2, 3등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출세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관에다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 남이 못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그것을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다. 근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뒤쫓아가서 모방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즉 되풀이 하면은 온리 원이 되라. 베스트 원이 되지 말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